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다시 요약서 처음부터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순환에는 시작하기 전에 앞에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렇게 요점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민법 총칙 10문제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우리 오늘 여기까지가 수업이니까, 권리변동의 모습, 이 부분은 특별히 교재를 별도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두 문자로 그냥 외운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권리변동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었죠. 네, 득실, 변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해가지고 여기 적어져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원시취득, 승계취득.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취득, 설정적 승계취득, 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상포회였습니다. 상소,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러한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에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질적 변경이 중요했죠. 질적 변경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거.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제한물권 설정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사용수익권 등이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동그라미가 반쪽으로 쪼그라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파워업이었죠. 파워업, 힘이 세워지는 것. 어떤 거 있었나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선순위인 1순위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순위 승진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 내용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하고 상대적 소멸이 있죠. 상대적 소멸은 뭐였습니까? 주인 바뀐 거. 갑에서 을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권리 자체는 멀쩡한 거. 그럴 때 절대적 소멸 사유가 목, 공, 혼, 소, 폭이었습니다. 목이 뭐였습니까? 목적물의 멸실, 공이 공영, 징수, 혼이 뭐였나요? 혼동, 소가 뭐였습니까? 소멸시의 완성, 그 다음에 포가 포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 중요했죠. 자, 사선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네, 앞에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소멸이니까 등기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포기는 법률 행위니까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판례사안, 반복 출제됐던 판례사안은 뭐였습니까? 합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 포기,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 네, 그 내용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특별히 볼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 3층입니다. 3층. 그러면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2층. 법률 요건. 그래서 1층, 2층, 3층.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래서 우리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층이 바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겠고,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효과, 권리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원인의 2층에는 몇 명 산다? 2명 산다. 누구하고 누가 사느냐? 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가 아닌 것.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총칭해가지고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 그럴 때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 이 계약을 이루고 있는 부품,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 앞바퀴, 뒷바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품으로서 법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청구권, 그 다음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 규정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준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럴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741조에서 그 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불법행위 요건이 갖춰지면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불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 고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상 중요한 것은 여기 법률 행위. 네, 요거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법률 행위 가서 봐보면 끝자가 이렇게 통지로 끝나는 게 있고 끝자가 최고로 끝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통지, 즉 각종의 통지로 끝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고 그랬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최고로 끝나는 것은 뭐였습니까? 최고로 끝나는 것은 각종의 최고. 요거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다시. 각종의 최고는 뭐에 해당한다? 의사의 통지. 각종의 통지는 뭐에 해당한다? 관념의 통지. 그랬고, 여기 통지로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채권 양도의 통지, 그 다음에 승낙 연착의 통지. 이 통지자 들어가 있으니까 얘들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우리가 원시 취득의 종류 두 문자로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 신효선, 선습발, 부혼가 이러한 것들이 원시 취득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원시 취득 중에서 선습발 얘들도 준 법률행위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히 다시 볼 거는 없고요. 이제 그 부분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래서 거기 2페이지 잠깐 봐보시면 방금 거기에서 의사의 통지는 각종의 최고들을 의사의 통지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하겠습니다.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자, 이 최고 효과는 뭐였습니까? 침묵은 부정, 추인 거절 간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여부의 확답의 최고. 역시 침묵은 부정, 수익 거절 간주.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의 최고. 이거는 말 그대로 촉구하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겠고,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 너 해제할래 말래. 침묵은 부정. 그래서 그때 해제권은 소멸한다라는 것. 그 밑에는 아직 안 봤습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의 최고. 요거는 매매의 예약에서 볼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채권 양도의 통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채권 양도는 법률행위입니다. 처분행위. 그래서 채권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관념의 통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권 양도는 법률행위. 채권 양도의 통지는 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채권 양도는 어떻습니까? 처분행위 중에서 뭐에 해당합니까? 준 물권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 그 내용들이 쭉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528조 2항.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사고 연착 났을 때. 사고 연착 생각나시나요? 생각나십니까? 네, 그래서 넉넉하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의 잘못으로 늦게 도달하였다. 일정한 조치를 취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연착 간주. 그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시는지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위에 채권 양도 통지는 효과가 뭐였습니까? 대항력 발생. 네, 그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서론, 이것도 별도로 뭐 책 자체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거기 쭉 나와 있는 두 문자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구별을
한다라는 거. 그런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두 문자로 우리가 유제포였습니다. 유가 뭐였나요? 유언 또는 유증, 유자 들어가는 거, 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유권의 포기.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데 포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었죠. 포포.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 이익 포기.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 있으셔야 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우리가 유제포 씨하고 동철이하고 상추면을 만들었는데 그 수프에 엘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해해취하고 재채기를 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포는 소유권의 포기. 그런데 여기 포포. 공유지분 포기하고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여기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던 것은 여기 합의 해제, 여기는 계약이죠. 되셨나요?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거. 매매의 일방 애약,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이제 법률행위는 다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눌 수가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까?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는 기준.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 의무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처분행위는 이 자체가 이행하는 거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의무부담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채권행위라고도 불린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 중에서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소유권 양도라든지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준물권행위는 뭐였나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하면 되겠습니까? 소유권 자리다가 채권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책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책으로 가셔가지고 3페이지에 그 표가 있고 의무부담행위 나와 있고요. 거기 특징 보시면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나중에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행이라는 문자를 남긴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특징. 행위자에게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도 유효하다라는 것. 관련 조문은 569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전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의무부담행위로서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것. 그런데 앞에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된다. 그 취득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했던 이야기로 6월 1일 날 처분행위를 할 때는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네,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물권행위는 소유권 양도, 제한물권 설정, 소유권의 포기, 준물권행위는 소유권 자리에다가 채권을 집어넣어서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권의 포기라는 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권리변동을 직접 일으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 아까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즉 의무부담행위와 달리 행위자에게 처분권이 필요가 없다. 이걸 이제 판례는 처분의 권한이나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당권 설정 역시 처분행위죠. 따라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어떻습니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관련 판례 나와 있고 결국에 이제 관련 판례를 적어보면 우리가 무권리자가 의무 부담 행위를 하였다. 이건 이제 관련 판례가 아니라 아까 569조에서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고 직접 판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처분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된다, 안 된다? 이전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행위는 유효하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무권 처분은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까? 확정적 무효입니까? 이게 지금 안 튀어나오면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무토가 유동적 무효였습니다. 무무토가 유동적 무효. 그러면 우리 판례는 무권 처분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한다? 무권 대리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무권 대리처럼. 자, 그래서 어디를 봐보시느냐. 4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적어져 있고,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불확정적, 유동적 무효인 경우가 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세 가지. 무무토.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 더 정확하게는 계약의 무권 대리행위. 다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다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 아래 관련 판례가 아까 봤던 그 판례의 이제 원문.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을 하면 무권 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에 이익 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130조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음 133조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규정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다. 결국 소급효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어떻게 구별했느냐? 출연행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출연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그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그런데 유상행위라는 것은 가령 매매 계약처럼 양쪽에서 출연행위를 하는 것. 양쪽에서. 그런데 무상행위는 여기 매매처럼, 무상행위는 증여계약처럼 그렇게 일방만 출행위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별실익은 뭡니까? 구별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의 규정들이 준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출연행위, 소유권 포기, 이에 의하여 포기한 사람의 재산은 감소하게 되겠지만 그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에 의해서는 아예 재산의 증감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출연행위도 아니다. 출연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기출이니까 그렇게 읽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관련 조문만 읽어보겠습니다. 구별실익하고 출연행위에서 구별실익, 유상계약에는 매매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런데 매매에서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해약금하고 담보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이 임대차라든지 그런 계약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 관련 조문은 567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필수 조문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유상계약의 준용, 본절, 즉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을 한다라는 거. 그냥 단서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서 아주 수험상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밑에 반가로 4번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 다시 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 환매특 계약은 어떻습니까? 종된 계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겠고, 매매 계약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종된 계약인 환매특 계약도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것.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가 은행. 그러면 은행이 이 소비대차 계약에 기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 줬다. 그러니까 종된 계약,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저당권. 그 다음에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대여금 채권.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피담보 채권이 주, 저당권은 똘마니. 똘마니니까 어떻습니까?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분리처분 금지. 저당권만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출지문들.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 등이 무효 취소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계약금 계약도 무효로 된다. 무효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수령했다. 10%. 근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겠죠. 다음.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 환매특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거. 그런데 참고로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환매특약이 효력을 잃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종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라는 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었죠. 그러므로 기타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변제가 되겠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고,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종성에 의하여 저당권도 소멸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의 건물을 을이 공사를 했고요. 그 공사 대금 이거를 못 받아가지고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뭐뿐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익물권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똘마니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데 여기 공사대금 채권 요거는 채권이니까 어떻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거.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시계는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째라라고 3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 다음 날이 되었다. 유치권은 존재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소멸의 근거는 뭐였나요? 부종성. 다시 한 번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채권의 소멸시효, 요거는 돌아간다. 그래서 3년이 되게 되면 소멸시효로 두목인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이 소멸하게 됐으니까 유치권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
소멸한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유치권에도 부종성이 인정이 되니까 저당권을 유치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유치권도 소멸한다라는 것. 네, 그 내용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식, 불요식, 요거는 특별할 거 없죠. 그냥 불요식이 원칙이다. 불요식이 원칙이다. 불요식, 특별한 방식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어떻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불요식만 기출지문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인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대리권 수여행위, 다른 말로 수권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위임장에 작성교부가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1단계로 뭘 검토한다? 성립 요건. 여기 통과된 것을 전제를 가지고 2단계를 검토를 한다. 그럴 때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적 성립 요건, 특별 요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러면 1단계가 통과가 돼가지고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이 됐죠. 이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존재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당사자와 관련돼서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할 것, 실현 가능할 것, 작법할 것,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이 단어에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뽑아낼 수 있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 또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는 하지만 그 의사 형성 과정에 뭐가 있는 것? 하자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나눠볼 수가 있다. 불일치가 뭐였습니까? 세 가지. 비통착,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여기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것. 여기가 사기, 강박. 네, 그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여기 농취증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시험에서 3번 정도 물어봤기 때문에 필수 암기 사안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 암기하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니까 효력 요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 기한의 도래,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얘들은 전부 다 효력 요건이 된다. 아까 무효입니다. 무효.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여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가 되는 거니까 이것들이 효력 요건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거 없고요. 특별할 거 없고 넘어가셔가지고 구별 실익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구별 실익은 여기 1단계가 통과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1단계가 통과가 안 됐으면 2단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증명 책임,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네, 거기는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별실이 불성립.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전제로 효력요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게 돼요. 즉 부존재가 되기 때문에 2단계의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랬고 아래 우리 반복 출제된 판례 나와 있죠.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하면은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 이거를 숨은 불합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아예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죠. 불성립이죠. 그러므로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거. 정답 지문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로에 홍콩 유학생, 미국 유학생 적어져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가바고라고 친구 사이에 노트북 100달러의 매매 계약 체결이 됐는데 한 명은 홍콩 달러로, 한 명은 미국 달러로 100달러를 생각했다라는 거. 이거는 제목만 보셔도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세 번째 줄에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적어져 있죠. 우럭 일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하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불성립입니다. 따라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다 이야기하진 않고요. 여기 을하고 여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의 대상으로 광어 1, 토지 한 필, 광어 2, 우럭 1, 그 다음에 우럭 2 이렇게 해서 교섭을 하다가 이렇게 세 필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필지. 물건이 세 개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 그 다음에 여기에 특약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 우럭 1은 절대 우리 밥상에 올리지 않는다. 제외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횟집 사장님이 사기를 친 거였다. 그걸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등법원은요, 이 제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걸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제외 특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려가지고 고등법원은 결과적으로 갑과 을 간에 네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여기 요 땅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없다. 계약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기망을 이유로 이 제외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등법원의 이 잘못된 판단 요걸 염두에 두시게 되면 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 거기 밑에 증명책임 뭐 묻지 말기죠.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거. 네,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 시험 범위는 정확하게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그래서 다시 여기 확과 적사 요 부분을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논점들이 없죠. 그래서 확정과 관련해서는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그 판례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현 가능과 관련해서는 불능의 분류, 원후, 개체위 요거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나와 있고요. 1번, 채권 양도는 의무 부담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양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처분행위죠. 그래서 서비스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유제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각종의 통지, 각종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다음, 신효선, 무주물 선점. 이거는 원시 취득.
다음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관한 확답의 최고. 각종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각종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결국에 뭐다?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법 조문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재작년 32회, 33회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유죄포 찾으면 되겠죠. 공유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무권대행의 추인, 상추면에서 추, 상계의 의사 표시. 아까 포포, 공유지분의 포기하고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여기가 재단법인 유죄포가 나와야 되겠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다음 작년 시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유죄포 찾으라는 거죠.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 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취취에서 취소, 무권대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법인의 추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동철에서 동, 그 다음에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유언, 유증. 그러니까 얘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있는 단독행위 나가지 않는 것은 4번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의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서비스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서비스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틀려야 된다. 딱 외워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활용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의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 확가적사로 들어간다. 그럴 때 목적의 확정, 여기 목적의 가능은 실현 가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확정과 관련해서는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그 판례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이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 말이 바로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러 번 적었던 거 원, 후, 개, 채, 위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은 계약은 무효.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 그랬을 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후발적 불능은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무자한테 규칙 사유가 있냐 없냐. 채무자한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험 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적었던 거 원, 후,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여기 딱 정해져 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규칙서에 따라서 규칙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규칙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게 된다? 위험 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화살표 이 교통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불능의 분류 위에 보시면 민법상 무효가 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이건 뒤집으면 바로 밑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 원시적 불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원객전,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다. 계약은 무효인데 일정 요건 하에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체계상의 과실 책임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미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그럼 계약은 무효. 자, 그럴 때 일정 요건. 갑은 어때야 됩니까? 요건. 계약 체계상의 과실책에 물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고. 되셨나요? 그럼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까? 실내이익 배상입니까? 실내이익 배상.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실내이익 배상 또는 실내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한도가 있었습니다. 한도. 뭘 초과하지 못한다? 법에 적어요. 법에.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535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법에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확가적사에서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됩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효력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책 펼쳐가지고 그냥 쭉 읽어가고 여러분들이 외워서 확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의 규정은 특약이 가능한 겁니다.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지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는 것.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강행 규정은 다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지고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효력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 그래서 거기 쭉 나와 있는 것들 그냥 읽겠습니다. 설명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과생략 등기의 합의 유효.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사법상효력은 유효.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유효.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그 계약은 유효. 다음,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약정, 적정 수준의 수수료 약정, 요거는 유효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에 관한 규정들은 전부 다 무슨 규정에 해당한다?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효력 규정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 근데 주의하실 것은 한도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 단속 규정의 마지막의 판례는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례는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기는 업으로 하고 있죠. 부동산 중개 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요거는 무효가 되겠고요. 다음, 토지거래가구 영내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 되겠고. 다음, 부동산 실명법상 4조 1항과 4조 2항에
명의신탁 약정무효, 등기무효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초한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 되겠고, 밑에는 같은 취지의 기출 판례가 두 개가 나와 있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효력 규정 위반의 효과가 나와 있고, 무효라는 건 알고 있고, 결국에 그 옆에 적어져 있는 것은 무효의 종류라든지, 무효의 의미라든지, 무효의 효과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였다. 확정적 무효, 원칙대로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원칙이라고 적어져 있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해란 토지매매 계약,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죠. 그러니까 여기다 원칙은 확정적 무효다라고 하였고, 다음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그래서 강추 안 된다. 그래서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고요. 당사자가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는 지난 시간 때 그 기본 개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돈 물어주는 겁니까? 이행하는 겁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뭐 하는 겁니까?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하는 거. 해고의 앙심을 품은 구매 담당 이사가 회사야 연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다뤄진다라는 겁니다. 이행하는 겁니다. 이행하는 거. 그러면 강행 규정을 위반을 했는데 이거를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행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무효 종류와 관련해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위반자도 누구나에 해당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친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강행 규정을 위반을 하였다.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담배 사재기 사건, 그래서 담배값 1억 반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을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담배 사재기 사건은 단순 강행규정 위반일 뿐입니다. 그랬고 제가 또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러느냐. 강행규정 위반은 잡놈, 그 다음 사회질서 위반은 천하의 잡놈, 천하의 잡놈. 네, 거기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서 확인하게 되면 법률을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담배사업법을 위반했죠.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이행한 그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배값 1억 원을 반환을 받았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약 강의 때는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말하면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새로운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미리 여러분들 다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확인하시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103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